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참과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건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주말에 대형 사고도 있었고요.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예. 다음에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다음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푸른나무입니다. 지난 주말에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일요일 날 오전에 그 새벽같이 일어난 사건이죠. 김민석, 김현 두 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건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얼만큼 대응이 빠르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조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들 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세월호 사건이고 똑같은 배 이런 문제고 바다에서 일어난 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트라우마 물론 누구한테나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 실제로 세월호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아졌냐 이거죠.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이 확 바뀌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세월호는 신고 후에 1시간 23분 만에 물론 이것도 조작설이 있어요. 10시냐 9시 반이냐 그것도 있고 그리고 낚싯배 선창 1호의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신고 후 52분 만에 긴급 대응 지시를 했다. 서로 간에 첫 지시 나온 시간이 1시간 23분 하고요. 52분 이렇게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대응했던 건 훨씬 빨랐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구두상 지시했던 그 시간이 뭐 50몇 분이다, 뭐 1시간 12분이다 이런 뭐 이야기들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더 빨리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를 가지고 이게 논란을 삼는 게 적절한가 싶기도 해요. 논란이라기보다는 저는 좋아진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사실은 더 빨라져야 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대처가 좀 미흡했다 하는 부분도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어떤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공무원들 가장 정점인 대통령부터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하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빨라질 거로 믿고요. 세세하게 비교를 다 해가지고 못한 부분만 찍어서 깐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세월호 사건 때 신고 후에 18분 만인 9시 10분 해양경찰청 구조본부가 가동됐고요. 사고 48분 만인 오전 9시 40분에 구조대가 현장에서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나섰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오전 9시 9분 신고 후에 4분 만인 13분에 고속단정이 현장으로 이동 조치됐고요. 신고 후 33분 만인 오전 6시 42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 사건도 연안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훨씬 더 연안이잖아요.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속보가 떴을 때 아무래도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긴장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을 했었던 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도 더 컸기 때문에 확실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온 국민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출동한 구조 세력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어떠한 구조 행위를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실 재난 사고에서는 그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구조하느냐,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데 이번 낚싯배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구조 세력들이 신속하게 그 전복되어 있는 배에서 생존자 포함해서 사망자들을 구조해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고 뭐 몇 대가 헬기가 어떻게 동원되고 배가 동원되고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 세력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구조 세력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가장 먼저 한 것들이 배의 상태를 살펴보고 배 안에 생존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물론 그 안에서 생존자들이 구조 요청을 했지만 확인하고 생존자들을 구출해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망자들을 구조해내고 그리고 현장 수습을 빨리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상철님도 그렇고 배가 급격하게 전복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에어포켓이 존재한다. 그 에어포켓에는 생존자가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생존자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 내에 구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낚싯배 사고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그 생존자 3분이 전복되어 있는 배 안에서 에어포켓 안에 생존해 계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고 지금 실종되어 있는 2분 중에 한 분은 선장님인데 이분이 생존해 계시면 물론 많은 증언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어서 쉽지 않은 노릇이긴 해요. 쉽지 않은 노릇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세월호 때 해경은 그 안에서 전복되어 있는 세월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위를 했었는가. 이번 낚싯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나간 배가 있고 그게 급유선이라고. 예. 낚싯배가 출발을 하면서 기존에 오고 있던 배와 부딪힌 상황인 거잖아요. 배의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 영상을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마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그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해보셨거나 배를 타보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중소형 선박 정도를 타보셨던 분들은 이 사고가 사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보통 낚싯배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낚시를 할 때도 보통 크기에 상관없이 주변에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치거든요. 그 파도에 대비해서 각자 안전 준비를 해요. 뭐 뭔가를 붙잡는다거나 그 선장님이 뭐 파도 옵니다 조심하세요라거나 이런 경고성 멘트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진을 하고 있는데 서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게 정말 이해 안 가더라고요. 예. 배가 캄캄하다고 해도 새벽이니까 예. 다 불은 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 이게 부딪히는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그쪽 양쪽 정말 불운이 겹쳐서 양쪽 다 다른 쪽을 보고 있었거나 안 그러면은 우리 교통사고에서 이야기할 때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정말 불운이 겹쳐가지고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좀 앞서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낚싯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아요. 새벽 낚싯배가 출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대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항구에서 여러 대의 낚싯배가 출항을 하는데 대부분의 목적은 같아요. 비슷한 자리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게 목표예요. 선장님의 목표는. 그래서 낚시꾼들이 좀 더 손맛을 즐기고 좀 더 수확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선장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흥도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를 보면 낚싯배가 출항을 하면 뭐 몇 대가 되든 몇십 대가 되든 출항을 했을 때 거의 동시에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이 낚싯배들이 경주를 합니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그 최고 속도로 달려요. 낚싯배들이 보통. 좋은 자리 잡기 위해서. 예, 좋은 포인트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좋은 포인트는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 낚싯배들이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질주를 합니다. 낚싯배들이. 그런 와중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질주를 하는 와중에 이 급유선은 속도가 느리거든요. 이 속도가 좀 느린 급유선을 추월하려다가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아마도 충돌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요. 합리적 추론이신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설마 부딪히지 하고 그냥 앞으로 휙 지나가려고 예. 했는데 예. 부딪혀버린 거구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이 각각 한 명씩 해서 낚시객 20명에서 22명 이렇게 예. 됐는데 그중에 생존자가 7명인데요. 이분은 그냥 배가 뒤집어졌으니까 물에서 건져 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상은 거의 없다는 거고 네. 다음에 13명이 사망하셨고 실종자가 2명인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선장님입니다. 뭐 밤 새워서 지금 조명탄 쏘면서 수색했다고 그러는데 못 찾고 보니까 주변에 바닷가 수색하더라고요. 예. 예. 떠밀려온 뭐 시신이나 이런 게 예. 없나. 사실 이게 해양에서 실종이 됐을 경우에는 물에 빠졌기 때문에 이 겨울이잖아요. 또 이게 바닷물이 약 영상 4도 이하 그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저체온증에 시달리기 딱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대한 길게 잡아서 24시간에서 72시간이라고 해요. 그 안에 구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많이 수색 구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발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표류 중에 구출된 사람이 6명, 그 중에 2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 실제 지금 바다 온도가 한 0도쯤 된다고 해요. 세월호 사건 때는 해군이 통영함 출동하려다가 어떤 이상한 일로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해군의 공식 쉴드는 아직 완성이 안 된 배였기 때문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해경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 헬기 등이 총출동해가지고 지금 수색 나섰는데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방송할 이 시간까지는 못 찾고 있는 거고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에어포켓. 세월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뭐 다시 해야 될 부분인데 에어포켓 안에서 물론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처럼 큰 배는 아니고 지금 급유선, 낚시배와 급유선의 차이가 한 33배쯤 나요. 사이즈랄까 이 톤수의 크기가. 근데 에어포켓에서 지금 버텨서 살아나신 분들이 1시간 한 반 이상 버텼다 그러거든요. 세월호의 부분에서도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분명히 에어포켓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죠, 구조상. 배가 뒤집어지면 무조건 떠 있다는 것 자체는 에어포켓이 있는 거예요. 공기가 다 빠지지 않는 이상 배는 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 낚시 인구가 우리나라 국민 레저로 등극했잖아요. 등산을 이겼다 그러는데 등산 인구보다 낚시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 갔을 때 들었던 인상적인 게 그 낚시 라이센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취지가 이게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낚시를 다 하면 이게 상업적인 목적과 그 취미의 목적이 정말 어중간하거든요.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해양, 그 자연 보호하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이 정도로 이제 낚시라는 이 레저가 많이 보급되고 하면 낚시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낚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그 선박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교육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교육이. 근데 이번에 승선할 때도 그렇고 구명조끼를 다 해경이 다 일일이 검사를 했고 다 착용을 했는지 그리고 앞서서 안전 대비를 해서 교육까지 다 마쳤다고 하잖아요. 탈 때. 그것만 봐도 세월호 때랑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인천 남항부두가 바다 낚시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주말이 되면은 인천 남항부두의 주차장이 새벽 3시부터 차가 차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 3시요? 예. 왜냐하면 물때 맞춰서 새벽 5시, 6시에 출항하거든요. 이번 사고처럼. 그래서 새벽 3시쯤이면 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4시가 넘어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차가 많이 들어오고요. 예전에 비해서 바뀐 게 마차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해경과 또 선장이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승객들에 대해서. 낚시객들의 그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승선 보고할 때 개인 신원 적는 거 이런 거 정확하게 하고요. 정원은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이고요. 요즘은. 그게 세월호 사건 여파도 그렇죠. 그러면서요. 근데 지금 보도들을 보면은 급유선 선장이 혼자 조타실에 근무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야간에는 2인 1조 근무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 근무했다는 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배에는 최소한 물론 어선에도 그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만은 레이더나 이런 운항 항법 기록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AIS 이런 것들이 다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배의 속도나 항로, 침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두 배의 거의 쌍방과실이기는 한데 어선 선장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급유선 선장이나 선원들은 사실은 사고가 나면 인지상정해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경 측에서 어선에 장착되어 있던 장비들을 CCTV와 이런 장비들을 다 수거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면밀히 분석이 되고 나면 어떠한 상황으로 그 당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를 아마 거의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늘 투입된 재원을 보면은 함정이 67척 동원되고요. 항공기가 15대, 잠수요원 82명, 그리고 경찰관 육상에서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바닷가 수색하겠죠. 740명, 군인 130명 해서 투입된 인원만 1,300명 정도 되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반면 교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예. 사건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각자 어떤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많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도 훨씬 향상돼야 되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개개인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배를 아까 운전하 마찬가지인데 예. 고비선이 그냥 만약에 일반 도로라고 하면 배가 이렇게 직진해 지나가요. 끼어드는 배였던 거잖아요. 일종의 그 항로에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직진하는 배가 우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배에서 운항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서로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접하는 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신상철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배에서 교차하는 항로, 서로 마주보고 오는 항로일 때는 서로 우측으로 피한다고 그 정해져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과 같이 같은 항로를 운행을 할 경우에는 속도 빠른 배가 물론 앞서가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이 두 배 사이에 서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약속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앞서갈게. 당신 조금 속도 늦춰. 아니면 이런 약속이 있지 않고 그냥 앞질러 가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이제 면밀하게 그 자료들을, 장비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나올 부분이긴 합니다. 그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단지 낚싯배가 좌측을 받쳐서 전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질러 가다 사고가 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큰 배였던 운반선이 사고가 나고 나서도 사실 이분들이 3분인가 4분인가를 구조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난 상태에서도 물에 빠진 승객들을 구조해낸 상황이 있고요. 이분들이 너무 나쁜 사람이다라고 몰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고가 나고 나서 최선을 다한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어선들도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고가 나서 배가 전복이 되고 나서 그 항로로 다른 배들이 지나가면 탈출해 있는 승객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 어선들이 예. 그 주위에서 다른 배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그 상황도 있었고 당시에 현장에서는 어찌됐든 사고가 나고 나서는 최선을 다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질러서 누구를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세월호 학습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 방송에서 방송용 브릿지로 항상 틀어드리는 거 있죠. 국가의 존재 이유. 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요 느낌 속에는 복지도 있을 거겠지만 가장 기본인 생명, 안전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으로 왜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그 안전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서 일주일 연기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최근에 그 발리에서 화산 폭발 때문에 한국 시민들이 발이 묶여 있었 270여 명 정도가 그 못 돌아오고 있을 때 전세기 보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그 여행객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비로소 이제 나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타일 현재까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NSC 전체 회의를 총 7차례 주재를 했대요. 이건 전부 다 사실상 북한의 그 핵도발. 그러면 이제 새벽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NSC에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 박근혜 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깨우지 마. 그랬겠죠. 예전에 그 기억나지 않았어요? 무슨 지진 때, 경주 지진 때. 장관님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원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럼 뭐 할 건데? 왜 남들한테 쇼잉으로 보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하면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진두지휘 하는 거, 뭐 현장에 가서 눈치도 없이 뭐 나타나가지고 의전인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포항만 해도 수능 끝나고 일부러 늦게 가시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뭔가를 본다는 것. 근데 가장 선봉에서는 사건들은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이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대통령의 임무를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훨씬 더 신속해지고 체계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전조끼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조 구조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의식불명 상태로 건조된 승선자들도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마지막 한 명 다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수색 과정을 만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NSC 안전보장회의를 뭐 11차례, 발사만 15차례 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임금이 모든 일을 다 챙기면은 뭐 신하가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선거를 하기 전에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후보의 그 어떤 얼굴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저는 그런 걸 잘 못 알아보거든요. 사람이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얼굴이 약간 상했을 때 그 차이를 잘 못 알아보는 사람인데 제 눈에 보일 정도로 안 좋아지셨어요. 제일 상한 사람은 대통령 아니고 임종석 실장이에요. 진짜 얼굴이 까매졌다. 임종석 실장도 그 짧은 시간 6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진 게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측면에서 봐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마근기첼람이라는 건 진짜 비판을 위한 비판밖에 안 되는 게 정말 다 나서는 거 아니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만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만기칠람이야. 그러니까 만기칠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의 말은 그거잖아요. 나댄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 쓰니까 만기칠람이라는 어려운 말을 갖다 붙이는 것뿐이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게 안 나가면 또 안 나간다고 비판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대통령이 챙겨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챙기는 거지. 만기칠람이란 말은 박근혜 때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박근혜가 뭐 희한하게 뭔가 정말 쪼잔한 거. 대통령이 안 나서도 될 거. 국장 인사 하나도 말. 그런 게 바로 만기칠람인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방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나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있고요. 물론 부족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로봇처럼 완벽한 시스템 속에 착착착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쌓여온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도 이것 말고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늘상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느긋하게 출발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짜 신고라고 할지라도 출동하고 구조하러 가는 세력들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지고 그냥 출발만 하는 게 아니고 가면 어떤 상황인지를 가면서 긴밀한 연락 끝에 뭐 어떤 장비를 준비해 간다든지 또 어떻게 팀을 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발전이 없으면 그건 역사의 진보가 아닌 것이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정권 때 2014년 그 사건 이후에 2015년, 16년, 17년까지 사실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을 엄청 들었었거든요. 세월호의 교훈이 없다고. 대통령 바뀌고 나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확실하게 달라진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 다 지원을 하겠다. 이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후속 기사들로 유가족들은 지금 정부를 탓하고 있다. 빈소를 찾은 장관을 공격을 당한다거나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국민적으로 심리가 불안하죠. 거기에 또 악플이 달리고 이게 뭐 나라 탓이냐 정부 탓이냐 누구를 지금 탓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또 막 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좀 지랄만 해서 그런데 장관이 그 빈소에 갔잖아요. 그분들이 기사 제목이래. 분통을 터뜨려 이렇게 하잖아요. 분통 터뜨린 이유를 자세히 보면 뭔가를 왜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정도거든요. 그거는 이런 상황이 나면 유가족 분들이라는 게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그게 마치 정부가 못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몰아간단 말이에요.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써요. 기자들이 좀 쓰레기 같아서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합심해서 모아야 되는데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언론들의 쓰레기성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게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구조 작업이 착착 진행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유가족의 마음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라는 것도 그렇죠.
그 피해자 가족들이 알고 싶은 그 디테일과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는 디테일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세하게 알려주더라도 더 많이 궁금한 게 그 가족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냥 그 겉으로 보기에 화를 내고 행정당국한테 분통을 터뜨린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딱 그림을 그려놓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언론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다 잘하기는 힘들어요. 네. 어떤 정부도 그건 마찬가지야. 네. 문제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느냐. 우리 국민이 다쳤다, 사고가 났다, 죽었다,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지. 네. 어떤 언론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중 수색대가 엄청 늦게 도착했다. 이것만 부각을 시키는 거야. 핀셋으로 끄집어내듯이 잘못한 부분만 가려내면 어떤 정부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대통령이 화상회의 하면서 계속해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언론이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에 이런 사건 나면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긴장하고 더 훨씬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사고가 났어? 알아서 잘 하겠지 뭐. 그래서 5시 10분 넘어가지고 부시시한 상태로 나타나는 대통령이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봤잖아요. 네. 근데 새벽같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북한 그 핵도발도 마찬가지. 김정은의 전략을 이제 알겠어.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혀서 네. 피곤하게 해가지고 적의 수장을 어떤 상태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사실 핵도발이라는 게 우리나라 쏘는 것도 아니면 안 나타나도 돼.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꼬박꼬박 나타나잖아. 마음속으로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하는 행위가 뭐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진두지휘할 테니까 국민들이 일단 안심하십시오를 밖으로 보여주는 거지. 문재인 네. 대통령이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구해오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 가족이 어떤 세월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저는 범국민적으로요. 이런 분들의 유족들이 가장 먼저 케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 분통 터뜨릴 수도 있고요. 요거를 언론들이 이간질만 안 하면 예전에 우리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국가가 얼마나 케어하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체적으로 보면은 낚싯배 전복 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고가 국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저는 믿고요. 대통령이 관심 갖고 그게 5년 지나면 시스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정확해질 겁니다. 만기 신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좀 접어두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인천 해난 사고는 이 재대책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려야 하듯이 해상에도 해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조선이 해로를 벗어나서 낚싯배를 충돌한 해상 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아마 기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 취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시의하면서 해양경찰청의 VTS 예산을 이 해상 관제 시스템하고 관련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걸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걸 삭감해서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대한 예산은 작년 269억 원 대비 115억 원이 감액된 15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190억 원이 편성됐던 경인 해안연안센터 구축 등 대형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해양교통관제센터 운영과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은 늘었지만 센터 건설 비용이 빠지면서 예산 총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 해소에 나서기는커녕 악의적 예산 정쟁에 나선 한국당 대표의 모습 참 나빴 뿐입니다. 사실관계 왜곡을 사과해야 합니다.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 관련해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을 해경의 VTS 즉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시스템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은 그럼에도 해경의 VTS 예산을 삭감해 퍼주기 복지에 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안전에 관한 예산은 삭감하고 복지 예산으로 퍼주기로 돌렸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 두 가지 점에서 엉터리입니다. 우선 VTS 예산이 줄어든 것은 경인, 태안, 부산의 VTS 사업이 종료돼 자연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 관련 예산 삭감을 지적하면서 정작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관과 119 특수구조대에 대한 충원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특히 VTS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해놓고 VTS 인력과 해경 상황실 충원을 반대하는 건 이게 뭡니까? 최소한의 앞뒤는 맞아야 찬반을 논하고 말고 하는 거죠. 좋겠습니다. 여당은 아무거나 막 반대만 하면 되니까. 부럽다. 김어준의 시스템이었습니다.